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게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기다렸죠. 대체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는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제가 확인을 이제서야 하게 되어서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확실히 뭔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일반사회, 윤리, 역사, 지리별로 핵심적인 어떤 그 킬러 문항들, 그런 형식을 전부 다 집어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수준 자체는 되게 얇아졌지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그 지금 수능 체제와 비슷한 되게 창의적이고 어떤 독창적인 역량이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사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되게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화질이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배포를 한 그 예시 문항은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풀면서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별로다 싶었는데 이거 여기다 띄우니까 더 안 좋네요,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여러분들 이제 다른 강의 영상 봐서 알겠지만 저는 일반사회 전공입니다. 윤리, 지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윤리적인 내용이고 지금 행복 윤리 내용이고요. 자, 이런 이야기 시작할 때 계속 해드릴게요. 윤리 내용이고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행복은 궁극 목적이래요. 이거 누구야? 자, 그리고 지성적이고 탁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그리고 행복은 쾌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쾌락, 진정한 쾌락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죠. 에피쿠로스. 그지?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A에게 조언할 내용 한번 살펴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물질적 부는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그렇진 않지. 물질적 부는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행복이 궁극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 다른 것들은 수단으로서, 행복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갑. 행복한 사람의 행위에는 쾌락이 따르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행복한 사람의 행위에는 쾌락이 따르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에피쿠로스.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는 항상 고통을 야기한다. 아니죠. 항상 고통을 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정신적 쾌락. 그죠? 되게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면, 저혈제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지?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는 항상 고통을 야기하지 않아요. 그지? 자, 쾌락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결코 만족을 할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인데? 다만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쾌락, 이런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이런 쾌락을 추구할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기능을 발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그랬고, 에피쿠로스 역시도 이 정신적 쾌락, 몸의 고통이 없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발휘해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이해가 되지? 자, 됐어요. 윤리 문제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지리 문제입니다. 지리 문제이고 환경 문제 관련된 이야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일단 A지역 보니까 뭐지? A지역 보니까 딱 여기네, 여기. 지금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사막화? 이거 사막화지. 특히 여기 사하라 사막 밑에 여기 사헬지대잖아요, 그죠? 사헬지대 되어 있었고 이 사진 봤을 때 사막화구나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무분별한 벌목, 그리고 지도 보니까 지금 적도예요. 그럼 이거 뭐야? 열대림 파괴. 자, 이거는 해양 오염이죠. 참, A, B, C 나왔습니다. 자, 그럼 B. 열대림 파괴로 인해서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해요? 감소하죠. 자, 열대림 파괴되면 뭐로 이어져요?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은 생물종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죠. 자, 다음 C. 해양오염. 그러니까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쓰레기 섬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막화는 열대림 파괴보다 아니지, 적은 곳에서 주로 나타나죠. 리얼, 가해는 과도한 목축 및 경작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답이죠. 사막화의 원인 중 하나였잖아요, 이거.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얘도 역시 지리 문제고, 근데 여기에 일사 문제가 섞였습니다. 여기에 윤리까지 섞였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보면 기억. 자, 이거 뭐예요? 원주민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강요한대요. 용광로 정책, 용광로 모델 또는 동화주의 정책. 그러니까 이건 맞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맞으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니은. 주류 문화가 소수 문화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 지금 이게 샐러드볼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문화주의 정책이지. 됐죠? 그럼 이것도 맞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3번. 오스트레일리아는 A에 속한 국가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맞죠? 영국의 식민지배 받았다고 우리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그죠? 자, B는 B.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슬람교 신자 수가 그리스도교 신자 수보다 많다. 아니죠? 그지?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자 수가 훨씬 더 많지. 왜냐면은 식민지배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프리카 문화권은. 그지? 자, C와 D를 구분한, 우리 전북제고 학생들은 다 맞췄겠다, 이제. 우리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잠깐만. 그치. 답은 4번이고, 틀렸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답이잖아, 이제. 이 구분하는 기준, 리오그란데 강이잖아요,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전북제고 학생들은 무조건 다 맞췄을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거 윤리 문제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 그럼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누구야? 베이컨. 그죠? 그래서 자연을 사냥의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베이컨이 했던 이야기죠. 대지의 윤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지? 대지는 단지 흙이 아니라 에너지의 근원이다. 레오폴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되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하는 진술이래요. 자, 보세요. 자, 그럼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인간과 달리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둘 다 아니죠. 오히려 을은 이 자연은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을은 본래적 가치. 갑은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도구적 가치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기억은 둘 다 아닙니다. 땡.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다. 갑은 X, 을은 O겠죠. 그지?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긍정했으니까. 됐죠? 인간과 자연을 차등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성에 부합한다. 갑은 O, 을은 X겠지. 그지? 얘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이 우선. 을은 아니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일원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오폴드였기 때문에 얘는 차등적으로 구별 안 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적어도 한 명 이상 긍정했으니까. 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둘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X예요, 이거는. 그지? 그럼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레오폴드는 되지 않아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게 레오폴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오폴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예요? 생태계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저 동물을 잡아서 먹어도 되지만 너무 많이 잡아 먹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잡아 먹어도 되긴 하지만 먹이사슬 체계로서 내가 잡아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균형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자연을 활용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주의는 당연히 이건 아닌 거고. 그지? 그래서 틀렸고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5번 지리 문제고요. 자연과 인간 생활 그쪽 파트예요. 자연과 인간 생활. 근데 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보면 한 지역에서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지역에서는 고상가옥, 한 지역에서는 수목농업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 유목 생활을 하는 스텝 기후라던가 이런 거고 한 지역은 이제 열대 기후고 한 지역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봐. 여기. 월 기온 편차예요. 자, 그럼 보면은 월 평균 기온 마이너스 연 평균 기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 기온이라고 월이라고 하면은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후 그래프라면 북반구라고 가정을 해봐요. 북반구라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기온 그래프가. 그지? 자, 그러면은 연평균 기온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평균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연평균 기온. 그지? 이해돼요? 이게 월 평균 기온은 이렇게 끊어지지만 연평균 기온은 이 모든 기온을 평균 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일직선일 거라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0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월 평균 기온과 연 평균 기온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일정하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기온 그래프가. 자, 이런 거 딱 하나밖에 없지? 뭐야? 열대기후지. 이해되세요? 열대기후 뭐였어? 1년 내내 덥고 습하잖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는 열대기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남?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월에 자, 지금 월 평균 기온 마이너스 연평균 기온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 월 기온 편차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거지, 이제. 여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수이기 위해서는. 월 평균 기온 마이너스 연 평균 기온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여름일 때 가능하다는 소리. 근데 문제는 보세요. 나는 1월에
월 기온 편차가 양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1월에 여름이고 7월에 겨울이란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남반구란 소리야, 남반구. 그러니까 얘가 나란 소리예요, 지금. 얘가 가라는 소리고.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지금? 몽골 지역이에요, 몽골. 몽골 지역이니까 이 몽골 지역 기후, 스텝 기후겠죠. 얘는 당연히 열대 기후겠고. 얘가 지중해성이겠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풀어줄 준비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 구했더라도 스텝 기후까지만 알아둬도 돼요, 이제. 자, 그럼 보세요. 가는 북반구에 위치했지. 나는 아니지, 나가 아니라 가여야죠. 몽골은 여기 있으니까. 그지? 자, 다가 위치한 국가의 전통 음식은 맞네요. 답은 3번이네. 그지? 열대기후 지역에서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향신료가 들어간 볶음밥을 지어 먹는다 그랬어요. 자,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지. 여기 지금 격차가 아예 없는데 연교차 엄청 작은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지? 자,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아니지. 나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인 것도 이 강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여름인데 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보다 적어. 얘도 평균 낸 거잖아, 연 강수량. 그러니까 월 강수량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평균은 한 이 정도 되겠지. 그지? 평균 강수량이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얘가 음수라는 소리는 여름에 강수량이 엄청 작다라는 소리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되지? 자, 그러니까 얘가 음수이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작다라는 소리야. 얘가 양수라는 소리는 평균보다 크다라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1월에 여름이었는데 여름의 강수량이 작아. 그러니까 얘가 지중해성 기후인 거예요. 이해되나? 이해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6번. 자, 6번도 살짝 까다로웠는데 뭐 크게 까다롭진 않아요. 자, 얘도 지리 문제고요. 지리 문제고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도시화. 자, 근데 나라가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부터 찾아주세요. 5천만.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인구, B 인구 이게 어디 인구인지는 몰라요, 지금. 그지? 자, 그치만 우리나라로 보니까 A 인구가 뭔지는 보이지. 도시 인구인 거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 1950년대는 촌락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지? 근데 이제 도시화가 점점 진해지면서 A 인구, 도시 인구가 되는 거죠. 도시 인구 점점 많아졌잖아, 지금.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촌락 인구가 되는 거고. 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다는 A 인구가 도시 인구고 B 인구가 촌락 인구니까 다는 영국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전혀 도시 인구가 옛날부터 1955년대부터 많았잖아요. 이미 산업화가 진행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도시 인구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영국인 거고. 베트남은 지금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1970년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1970년대 한 이쯤 돼요, 지금. 지금 이렇게 커졌고 1970년대 한 이쯤 돼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디귿은 종착 단계. 자, 우리 도시화 단계 3가지 기억하죠? 도시화 단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도시화율. 자, 도시화율. 처음엔 이만큼이었다가 쭉 가속했다가 종착 단계. 이게 나중에 인구가 확 많아지고 나면은 도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더 안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게 종착 단계, 이게 가속화 단계, 이게 초기 단계였죠.
자, 초기 단계에는 0에서 20%, 종착 단계는 80에서 100%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착 단계는 초기 단계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도시 인구가 많아졌는데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낮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베트남은 2015년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진입했어요. 지금 아직 이제 가속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이제 가속화 단계예요, 지금. 자, 대한민국은 영국보다 교회화 현상의 출현 시기가 이르다? 어디가 보여요, 지금? 찾아봐. 어디가 보여? 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교회로, 시골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알 수가 없어요. 얘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는. 여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에서 다중. 1955년 도시화율이 타가 가장 높죠.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화율이잖아요. 여기 압도적으로 많잖아. 압도적으로. 됐죠? 됐지.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7번. 자, 얘도 지금 많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지금. 섞여 있긴 한데 일단은 일반 사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화 변동 문제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은, 자, 우리 전북제고 학생들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공부했으니까. 유럽인들이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확산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간접 전파를 통한, 그지?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병존이 보이고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자, 학생 A는 기억으로 인해 문화 동화가 나타난 사례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문화 변동의 요인만 옳게 설명했대요. 자, 그러면은 문화 변동의 요인 간접 전파였잖아요? 기억은 간접 전파야겠네. 돼요? 되지? 자, 근데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동화가 아니라 뭐야? 문화 병존이지. 됐죠? 학생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지. 자, 근데 둘 다 맞았대요. 일단 직접 전파고 문화 융합이어야 되네. 학생 C,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여 한족의 남성을 병발을 감여하자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변발로 문화로 대체되었다. 대체되었다? 동화 보이는 것이고, 그 원인은 직접 전파가 되는 거지. 정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직접 전파이고 동화니까. 얘도 전부 다 맞았대요. 그러면 직접 전파와 동화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럼 A와 달리 C는 둘 다 발견에 의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지금. 기억에는 직접 전파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문화 병존이 들어가야 되고, 가에는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여온 카톨릭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게 문화 융합이지. 카톨릭교라는 A 문화, 멕시코라는 B 문화,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인 성모상 C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문화 융합의 형태이고, 문화 융합이니까 답은 4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나의 자극 전파가 어딨어? 직접 전파지. 그치? 됐죠? 그리고 문화 동화죠. 됐지? 일반 사회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8번. 얘는 일사랑 윤리가 약간 섞여 있는 느낌. 그치만 일사적인 색채가 좀 더 강한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 일단, 뭐, 이렇대요.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하는 행위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감주합니다. 그치만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A국은 후진적이고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태도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죠. 저는 갑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그 문화,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치? A국의 문화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죠. 자, 근데 이 병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일반 사회랑은 좀 틀려요. 통합사에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 보면 을과 생각이 다릅니다.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보편 윤리는 국가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지. 해서 이런 보편 윤리에 비추어서 문화를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이 아니라 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을은 갑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3번이 답이네요. 보편 윤리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면 4번은 왜 틀렸냐? 갑과 달리 병은 인권을 헌법을 통해 일단 병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헌법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굳이 따지자면 갑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인권이 우리나라처럼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다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굳이 따진다면. 이제 이런 인권의 불가침성을 누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 그나마 갑은 했다고 할 수도 있어. 기본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얘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셋 다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진 않지만 갑, 병은 그래도 언급이라도 하고 있다. 을은 근데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가 없는 거고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이거 거의 시력 테스트 문제던데? 보면은 지금 보면 이 터널을 짓고 있대요, 지금. 이게 되고 있고 덴마크와 독일을 도로와 고속철도로 연결한 이 터널이 독일과 덴마크를 연결한대요. 이거는 기존의 여객선 노선, 그러니까 이 노선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에 따라 레드부 지역의 주민의 가가 예상되고, 레드부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은 뭐야, 지금? 원래 도로가 없었고 시골 마을이었지만 도로가 뚫리면서 독일의 함부르크도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생활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 사람들 원래 도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치만 도로가 뚫리니까 코펜하겐도 갈 수 있고 함부르크도 갈 수 있고 생활권이 확대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네, 그래서 이 터널이 뚫리면은 이 비도로 이용 시 이동 거리가 현재 이용 중인 A 그거에 비해서 엄청 단축돼서 이렇대. 자, 그러면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코펜하겐의 접근성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뚫리게 되면은 비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함부르크에서 코펜하겐으로 가기가 쉬워지게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0km나 단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 뚫리면 쭉 갈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이제 되죠? 자, 네, 문제는 이거 보세요. 해저 터널이 완공되고 나면은 교통이 발달하면서 빨대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빨대 효과 뭐였어요?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현상이에요.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지면 지방에서 많이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 수도권 가기가 좋네, 대도시 가기가 좋네, 대도시로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대 효과는 뭐야?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현상. 이거 아니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도시의 인구가 대도시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게 빨대 효과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이거 바뀌어야죠. B 도로가 A 도로보다 짧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역사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리 문제였고요, 그지? 지리 문제. 자, 여기 이제 역사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여요. 근데 여기 뭐 일반 사회도 약간 한 스푼 첨가한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왕궁이 이걸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이 밑을 보셔야 돼요. 윌리엄에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의 불만을 피우는 고위층 인사들이 윌리엄에게 보냈대. 그러니까 제임스 2세를 몰아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윌리엄은 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 런던으로 진군했고 프랑스로 도시했대요. 그리고 윌리엄과 메리가 공동 왕으로 추대되었네. 자, 그럼 이거 무슨 혁명?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 아니에요. 명예혁명입니다. 해서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권리장전을 승인했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11번 한번 보죠. 자, 여기는 일사 문제죠. 역시 사회의 핵심은 일사입니다, 여러분. 자, 보면 훈련소에서 갑이 종교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대요. 거부사는 밝혔으나 강압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대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기본권 침해예요? 종교의 자유 침해예요. 이거 굳이 따지면 자유권이지. 기억은 자유권. 자, 그러니까 답 1번인데? 답이 쉽게 나왔어요. 자, 보면 자, 밑에 선지도 다 해줄게요. 자, 검정고시 합격하고 수시모시 지원하려 했지만 응시 자격을 제한했대. 그래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대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두 가지 기본권이 전부 들어있어요. 균등하게 라고 하니까 평등권도 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평등권과 사회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자기의 자유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청구를 한 거고, 그지? 그리고 이 사람 역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국립대학교니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소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둘 다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에요. 그지? 위헌법률심판제도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되고, 그 해당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선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소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자, 일단 계속 풀어볼게요. 자, 니은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뭐야? 이거 참정권이잖아요? 이거 너무 틀렸지. 그지? 기업과 니은 모두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제한될 수 있죠. 갑과 달리 을은 기본권 보장.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청구권이죠. 갑과 달리 을은이 아니지. 둘 다 헌법소원 심판, 그러니까 청구했잖아요. 이제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을과 달리 갑은 둘 다 헌법소원 청구한 겁니다. 지금 아까 방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될 수는 없어요.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청구한 거니까 이건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일사 문제랑 지리 문제가 섞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리적인 그래프와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난민들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국가의 10만 명당 난민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지? 자, 그리고 그지? 그래서 2014년에는 여기 뭐 10만 명당 16,000명이었고 2023년에는 2만 명이 넘어간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들은 주류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차별받고 있고 스스로도 차별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대.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사회적 소수자. 실제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 국제사회 행위 주체인 A와 B가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과 같은 A. 자, 그러면 A는 뭐야? 정부 간 국제기구죠. 정부 간 국제기구. 자, B는 뭐야?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엠네스티, B, 국제 비정부 기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보면 2023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제시된 국가 중에서 베네수엘라가 가장 적다. 2023년이에요. 베네수엘라 2등인지? 2등이야, 2등. 어떻게 가장 적어? 틀렸습니다, 이거. 이거 뭔가 맞았다고 된 것 같네? 자, 틀렸어요. 틀렸어. 베네수엘라가 2등이야, 지금. 이게 2014년이라 했으면 맞을 수 있지. 근데 2024년은 아닙니다. 자, 각 국가 인구 중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2014년과 2023년간 비율 차이는 시리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크다. 그러네요. 2014년에는 난민 아예 없었고 2023년 엄청 많아졌어. 시리아는 원래 많았고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격차는 누가 더 커? 우크라이나가 더 커요, 지금. 니은 맞아요. 기억은 사회적 소수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차별받는다고 하는 집합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차별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얘는 해당하니까 답은 디귿. 답이 되는 거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치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A와 달리 B, 그러니까 국제비정부 기구는 가입국 이야기면은 얘도 가입국이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입국 간 합의를 통해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가입국, 국가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A의 이야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제. 됐지? 근데 물론 이게 함부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B에도 국가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이거는 사실 다 짬뽕을 시켜놨어, 지금. 다 짬뽕을 시켜놔서 일단 윤리를 기본으로 하고 일사도 지금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보죠.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뭐 공공부조 이런 거겠죠. 공공부조, 뭐 최저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겠지. 그 복지제도 중 하나인 공공부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대요. 자, 그럼 일단 기억.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흑인,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 차별받고 있죠? 차별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받아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흑인 할당제를 실시해서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줌으로써 차별받고 있었던 흑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지,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2번. 기초연금. 이거 공공부조의 대표적 사례인데? 답은 2번이네요. 그치? 자, 그리고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장애인 지원센터장은 모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공동체주의예요, 지금. 이게 지금 통합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자유주의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할 것이다. 자, 보세요. 저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구조적 차별과 실질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방안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고? 장애인은 일반 사람보다 업적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업적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면 장애인은 계속 불리한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할 것이다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틀렸고요. 자, 미음. 국토개발 초기 단계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리까지 합쳐졌네요. 자, 이상하게 짬뽕이 됐어. 좀 마음이 안 들긴 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혁신도시 건설을 하게 된 거는 최근 이야기예요.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야기는 최근에서야 등장했다. 2000년대 들어서야 등장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지금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민불복종. 지금 한 읽어보면 보이죠? 자, 일단 시민불복종인데, 자, 그럼 학자가 누구냐? 지금 보시면은 공유된 정의관. 이거 뭐예요, 이거? 롤스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공유된 정의관. 자, 이게 뭐예요? 정의의 원칙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공정한 정의관을 근거로 정당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성이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너무 위법할 때, 법이 너무 부정의할 때, 우리 제도의 한계 내에서, 제도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그 잘못된 법만을 복종하지 않는, 그죠? 그런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했던 게 롤스잖아요, 지금. 그치? 공유된 정의관 여기 키워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시민은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 불복종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롤스가 했던 이야기고, 부정의한 법이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아닐 수 있지. 자,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정의한 법이면 우리가 불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침해했을 때 시민불복종하라 그랬지. 그치?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부정의한 법이더라도 그 부정의한 법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그래, 그러면은 안 그래도 된다 그랬어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심각하게 부정의해요. 그러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만 불복종할 수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다면 불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불복종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비폭력이니까. 시민불복종의 하나의 요건이 비폭력이에요.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서 헌법체계, 이건 아니지. 보세요.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체계 자체를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우리 체계 안에서 부정의한 법만을 바로잡자. 그러니까 헌법 체계에 저항하는 건 아니야. 답은 3번이죠. 그죠? 이거 나중에 전북체고 학생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때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헌법 체계 자체를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의한 부정의한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감수 또 하나의 요건이었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권리가 준법 의식과 충돌할 때.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할 때,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한다. 그럼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준법 의무와 준법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 법과 제도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 이럴 때 시민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윤리라는 과목을 욕하셔야 돼요. 나도 이래서 윤리를 싫어해요. 자, 윤리는 통사에서 사라져야 돼. 너무 과격한 발언이었나?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15번 보죠.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이 사상가들의 입장, 자, 원초적 입장에서 우연적 여건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부자의 딸로 태어날지 부자의 아들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잘생기게 태어날지 못생기게 태어날지 모른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대요.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에 쌓인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누구? 롤스. 자, 소유권 절대를 주장한 사람. 노직이죠.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교정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 대표적인 이런 문제죠. 자, 보면은 A. 정의의 원칙은 우연성이 배제된, 그러네요.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된다라는 거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한다. A. 그러니까 롤스만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분배 결과의 정당성 여부는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있다. 이거는 B에 들어가야지.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함의하게 되는 이런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의 배를 쓰고 원초적 입장 속에서 공정한 과정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정의 정당성 강조하고 있는 거고, 롤스도 노직도 강조하고 있지. 내가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받았고 내가 소유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B에 들어가야 돼서 틀린 거야. 디귿. 최대 다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소수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쵸? 답은 2번이에요. 롤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정의의 원칙 세 번째. 차등의 원칙이었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보다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면 이 소수자가 최소한으로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소수자는 빈곤으로 죽을 수도 있어. 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최소 수혜자, 사회적 소수자가 그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을 줘야 된다. 이런 거 차등의 원칙을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롤스한테 이게 딱 맞는 말이고,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목적으로 다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뺏어간다고? 노직은 그거에 반대하는 거죠. 해서 답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되세요. 리을은 왜 틀렸을까요?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양도를 해줬어. 그럴 때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많이 틀린 거지. 노동뿐만 아니라 양도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리 문제 잘 풀었고요. 자, 다음 16번. 얘는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고 약간 일사가 섞여 있어요. 약간 일사가 섞여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교정적 정의 중에서 이 칸트의 응보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칸트 이야기야, 칸트. 자, 왜 칸트인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자, 여기 보세요.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에 있다. 응보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 이런 거 강조했었던 게 칸트입니다. 칸트. 그리고 이 위에 여기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엄한 존재래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야.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인 자기는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존엄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만이 존엄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러니까 한번 보죠. 자,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 마땅히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말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의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가 존엄한 존재예요. 그래서 살인범이라고 해도 존엄성은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거야. 사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인범을 사형하는 게 그의 존엄성을 마땅히 존중하는 거예요. 뭔 말할? 그죠?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개인의 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 이거 공리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응보주의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동체 전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는 형벌은 없다?
무슨 말이야? 지금 칸트는 자신의 책임지도록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 동등성의 원리예요. 능가해서는 안 돼요. 살인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은 범죄 예방 효과. 자, 이 사람 범죄 예방 효과 이야기 안 해요. 칸트는 무조건 응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저 사람들 응당 그러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응보주의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정적 범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안 한다고. 그지? 자, 됐고요. 윤리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사실 이게 역사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경제랑 조금 섞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랑 조금 섞은 거지. 근데 그냥 역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임스 하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의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지속된 시대래요.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통치자들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집권적 관료제, 상비군을 유지하고자 한 시기래요. 저기 무슨 시기야? 절대왕정 시기죠. 절대왕정 시기. 자, 그럼 절대왕은 일단 관료제, 상비군을 기반으로 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사상적 기반이 뭐였어? 이제 왕권 신수설과 그리고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였지. 자, 중상주의 뭐야? 상업을 중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싸게 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업을 보호하자, 이게 중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세게 때리고, 그러니까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막 조금 줄이려고 하는, 이렇게 중상주의고, 이런 중상주의 정책이 확산되었죠. 역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 폭력 이야기인데,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야기한 사람. 이거 갈퉁이잖아요, 갈퉁. 자, 직접적 폭력 뭐예요? 빡! 이게 직접적 폭력. 자, 그리고 구조적 폭력 뭐야? 그 사람에 대한 이 사회, 구조적인 폭력인 거지. 예를 들어서 흑인에 대한 차별, 구조적으로 있다면 그게 구조적 폭력이죠. 그럼 그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제. 그지? 그리고 그런 구조적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구조가 있어. 그러면은 문화도 형성되지. 아, 흑인은 니거 막 이러면서 그런 문화가 생기면은 결국 이것도 직접적 폭력으로 빡 이어지는 거지, 이제. 이런 폭력의 삼각형을 이야기한 게 갈퉁이라는 학자였죠. 그지? 자,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보면 집단 간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지금 이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갈등을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변환해 나가는 것이다. 정치적 억압을 줄이면 구조적 폭력이 감소한다. 그쵸? 니은 맞는 말이에요.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억압을 줄이게 된다면 구조적 폭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겠죠. 문화적 폭력은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그냥 흑인은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백인은 막 영웅이고 흑인들은 항상 그 빌런이고, 이렇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폭력을 하는 거지. 흑인은 빌런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문화적 폭력인데, 이건 직접적 폭력 정당화에 이용될 수가 있지. 흑인은 빌런이니까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됐죠? 대외적 선제 공격은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이 될 수 없지. 뭔 소리야.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데, 평화 이야기하는데 무슨 선제 공격이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이래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벌써 4시 5분이네. 자, 빨리 한번 해보죠. 자, 드디어 경제입니다. 아, 경제. 아, 이야기고. 자, 상품 A, B, C래요. 근데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편입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세 상품 모두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자, 기회비용이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인데, 명시적 비용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때 편익은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이자 수익이 있고 없고 있대요.
없으니까 이거 B 뭐야? 주식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자 수익이 있는데 시세 차이 또 있어. 그럼 이게 채권이지. 채권이고, 그리고 얘가 그럼 예금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B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C는 아니지? A죠? 일반적으로 B 아니죠? 바뀌어야죠. 채권 선택의 암묵적 비용. 채권을 딱 선택을 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90이지. 무슨 소리야. 기회비용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값이 큰 거. 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값이 큰 건 예금이지. 그러니까 90만 원. 답은 5번이네요. 정기예금 선택의 기회비용과 주식 선택의 기회비용은 같다. 정기예금의 선택의 기회비용은 채권인 100. 주식 선택의 기회비용은 채권인 100. 이게 왜 그러냐면 예금을 선택하든 주식을 선택하든 내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값이 큰 건 채권이니까. 그래서 100으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얘는 지리적인 측면이죠. 지리적인 측면이고, 뭐 여기는 그냥 거의 막 때려 맞추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때려 맞춘다고 하면 좀 거시기 하네. 자, 여기 보세요. 종합순위 1위 도시래요. 문화교류에서 1위, 접근성에서 1위래요. 자, 그럼 1위 도시 어디겠어? 1위 도시. 1위 도시 여기에요, 지금. 잠깐만, 여기 아니지. 여기가 아니네, 지금. 1위 도시 지금 딱 보니까 숫자 가장 적은 건 뭐야? 런던이네요, 지금. 자, 어떻게 판단하느냐? 1위인 거 찾아보세요. 1위인 거 두 개인 게 뉴욕이랑 런던밖에 없어. 자, 근데 2위인 거 런던이 두 개나 있네. 그러니까 1위 도시는 지금 런던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화교류가 1위, 접근성이 1위래요. 자, 그러면은 A가 접근성 아니면은 문화교류란 소리고 D가 접근성 아니면 문화교류란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도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A가 지금 접근성 아니면 문화교류야. 그럼 접근성과 관련된 거. 이거 접근성과 관련됐죠? 이거 접근성과 관련돼요? 아니면 문화교류랑 관련이 있어요? 없잖아. 그지? 오히려 경제 및 연구개발 이거겠지,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문화교류랑은 관련이 있겠네. 그지? 얘가 문화교류, 얘가 접근성. 자, 그러면 선지가 이렇게 줄여지는데, 자, D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접근성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는 A가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D는 뭐 해야 돼? 문화교류여야 되는 거지. 얘 문화교류잖아. 답은 1번이네. 자, 이건 뭐야? 이거는 연구개발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2위 도시는 지금 보니까 뭐지? 2위 도시는 잠깐만. 1위 하였으나 30위권으로 2위 도시는 여기네, 그러면. 그치? 됐어요? 오케이. 이거 옆에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1사 경제입니다. 자, 여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각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상황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X재 하나 만들 때 1명 필요하고 Y재 하나 만들 때 2명 필요하다는 소리야. 다르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X재를 하나 만들 때 1원이 들고 Y재를 하나 만들 때 2원이 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만들 때 더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더 비싸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격이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 때 얼마가 드느냐,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절대 우위부터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자, X들을 생산할 때 절대적으로 싼 게 어느 나라야? 합국이죠. 하나 만드는데 1명만 있으면 되잖아. 얘는 2명이나 있어야 되고. Y제는
을국이죠. 얘는 한 명이면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두 명이서 만들어야 되죠. 그지? 자, 그러면 상황 2에서는 갑국은, 그러니까 x제는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고 y제도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우위를 보고서 또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절대 우위로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회비용 구해야 돼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일단 한번 풀어보자고. 자, 상황 1에서 갑군 x제, y제 생산이 아니지. y제에서는 절대 우위를 가지 못해요. 상황 2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거 절대 우위로는 무역이 안 된다니까? 비교 우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기회비용. 자,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 그러니까 기회비용 구하라는 거잖아요. 기회비용 한번 구해보죠. 갑, 을, x, y. 상황 2에서도 x, y, 갑, 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갑국에서 x제를 생산하면 포기해야 되는 y제의 개수는 몇 개예요? 2분의 1개예요. 자, 왜 이런지 알겠어요? x제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어요. y제 하나 만드는데 2,000원 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원래 1,000원이면 x제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포기했어. 잠깐만, 이거 생산했어요. 1,000원으로 y제 생산했어. 자, 근데 y제는 2,000원이야. 자,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이면 y제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2분의 1개 만들 수 있다고. 자, 다시 x제 만드는데 한 명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y제 만드는 데는 두 명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x제 만들었어. 한 명을 투입해서 x제 만들었어. 근데 그 한 명으로 y제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한 명으로는 2분의 1개밖에 못 만든다니까? 두 명이 y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해서 이 x제를 만들 때 투입하는 이 한 명은 y제를 만들 땐 2분의 1개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y제 만들 때 두 명 필요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y제를 선택했어요. 자, y제 만들 때 두 명 필요해요. 두 명이서 만들어. 자, 그러면 두 명이 투입됐어. 지금 y제 만드는데. 두 명 투입됐어? 그럼 그 두 명이면 x제 몇 개 만들 수 있어? 두 개 만들 수 있잖아요. y제 하나 만들므로써 x제 두 개 포기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보면 뭐냐면, 자, 이게 x제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px가 1이었고 지금 py가 2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py분의 px 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x제 생산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y제의 값은 2y네요. 2y네요. 그지? 반대는 2분의 1 x네요. 이해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x제 만들 때 이야기야. 자, x제 만들 때, 자, 다시.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줄게요. 을국에서 두 명이 있어야 x제 만들 수 있어. 그럼 이거 선택했어. 저 두 명에서 x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두 명으로 y제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두 개 만들 수 있어. 자, y제 만들 때 한 명이면 만들 수 있어. 그 한 명이 y제를 만드는 선택을 했어. 그럼 그 한 명이 x제 만드는 데 투입되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2분의 1 x개 만들 수 있다고. 그걸 공식화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고 y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이제. 자, x제. 갑국이 x제를 생산할 때 2분의 1 y. y제를 생산할 때는 2x. 그지? 아이고, 이거 꺼졌네. 자, 여기는 이제 3분의 2 y, 2분의 3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x제를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가격, 그러니까 기회 비용도 비용이란 말이야. 비용이 적은 게 뭐야? 얘가 적지. 얘는 얘가 적어요. 절대 우위랑 똑같아요.
근데 얘가 바뀌었어. 갑은 X를 생산할 때 얘가 우위에 있고 YZ를 생산할 땐 을이 우위에 있어요. 비교 우위로 보니까 YZ는 을이 생산해야 되네. 을은 Y를 생산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러면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은, 자, 상황 2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양. 그죠? 이 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은 갑국이 을국보다 적다. 바뀌어야 되겠지. 상황 1과 상황 2에서 Y제를 특화하는 거는 모두 을국이죠. 상황 1과 상황 2,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이 특화해서 팔아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지금. 상황 1과 상황 2 모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비교 우위로 설명할 수 있지. 자, 절대 우위는 절대적인 가격을 으로 무역을 설명하는 거였다면, 비교 우위는 절대적인 가격이 이렇게 나와도 그 상대적인 가격, 그지? 그 사람이 그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특화를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아, 갑자기 눈이 아프네. 자, 다음.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자, 이거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이거 역사 문제야. 자, 근데 이거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냉전이 형성되기 이전에 합의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거를 간과하고 있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어?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과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제시문만 읽어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전쟁 끝났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죠. 자,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나중에 그래서 저런 것들을 풀어내야,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화 통일을 한다는 건 곧 무슨 말이냐면은 분단 비용을 조금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고. 자, 5번. 이런 말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결국 이건 뭐냐면은 정치 체계를 막 합치지는 말자, 강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눈이 너무 아픈데? 갑자기 왜 이러냐? 아, 자. 23번. 자, 이거 중국의 연구산업 뭐야 이거? 동북공정. 자, 동북공정이면, 자, 기억은 발해사 연구를 포함하였다. 맞죠? 동북공정은 발해 역사, 고구려 역사, 중국 진해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그지? 자, 그럼 이거 태정관 지령문. 이건 뭐야? 자, 이거는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일본이 독도는 우리 일본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한 이런 문서가 태정관 지령문이고요. 자, A지역. 자, 여지역. 냉대기후 나타나요. 여기 냉대기후 지역이죠, 이제. A지역은 티베트 자치구가 아니에요. 중국이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여기가 티베트 자치구야. 지금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역사에다가 지리를 어렴풋이 합쳐놓고 있는 거지, 지금. 자, 다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자,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뭐냐면은 노년 인구가 20%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지? 노년층 비율이 20% 이상인 건데, 노년층 비율이 20% 이상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은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은 원의 가운데 값이래요. 그러니까 원의 가운데가 여기니까 노년층 비율 20% 안 됐어. 이건 20% 이상이어야 초고령 사회예요. 다는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대요. 자, 그럼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점 여기 찍어 보면, 자, 노년층은 한 17% 되는 것 같고, 유소년 인구는 한
13%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0%라고 치자고.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의 퍼센트는 60%네요. 그지? 근데 여기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아니라 인구예요. 곱하기 5천 해줘야지. 5천만. 자, 그리고 다 보면 다는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한 31 정도 되고 한 6 정도 돼 보이네. 그러니까 대충 한 37%니까 53%가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가 이 정도니까 이 그림 1억 명이네 지금. 자, 비율은 대한민국이 더 많아요. 그치만 인구는 여기가 더 많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는 뭐 1억 명이니까 1억 명에 5,300명, 5,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었어요. 그치? 답은 2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중위 연령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중위 연령이 뭐야? 딱, 그러니까 인구의 반절. 그러니까 5천만 명이라면 2,500만 명,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가 5천만이잖아? 그지? 딱 5천만. 그러니까 딱 2,500만? 딱 2,500만? 되는 그 연령.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이게 중위 연령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노인, 여기가 유소년이라 했을 때 딱 가운데 인구를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어요. 다는 가보다. 자, 계산해야 돼 또. 자, 지금 총 부양비. 그러니까 총 부양비가 뭐예요? 자, 총 부양비. 뭐였어?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그러니까 부양 인구 분의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 한번 보아요. 다 아까 구했죠? 부양 인구가 53%. 53분의 47이네. 자, 그럼 가 보니까 지금 지금 여기 한 부양해야 될 애들이 한 43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지? 더 높나요, 지금? 잠깐만. 총 부양비가 다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 계산을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자, 다는 자, 다시 한번 보죠. 31, 6, 63이지? 여러분 계산 실수할까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63% 대 37%. 57분의 43. 어디가 더 커? 어디가 더 커? 여기가 더 크잖아. 그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 국내 총생산. 자, 국내 총생산. 근데 얘는,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얘가 제일 진하니까 가가 제일 높고, 나가, 다가, 이게 아니라, 이건 1인당 국내 총생산이에요. 국내 총생산은 뭐야? 이건 1인당 국내 총생산이니까 여기에 인구를 곱해줘야 국내 총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에서 인구를 나눠준 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고.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3만 달러가 초과하는 거고, 거기 곱하기 1억. 1억. 얘는 1만에서 3만 사이인데 그 중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자, 만약에 얘가 3만이고, 얘가 1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런다고 해도 이거 곱하기 10억 해봐. 예. 그리고 이거 곱하기 1억이야. 그럼 얘가 그래도 더 많은데? 그럼 일단 이거 바뀌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세계 1차 에너지원 소비량 비율이에요. 가장 많은 게 뭐야? 석유예요. 여러분, 다 전북체고 학생들은 다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석유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지. 자, 근데 수력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 그럼 나머지 라는 수력이겠네. 됐죠? 그럼 브라질은 수력 소비량이, 브라질 여기 있잖아, 그지? 브라질은 수력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은데? 됐죠? 네 국가 모두 화석에너지의 국가 내 소비량은 60% 이상이다. 자, 여기 보세요. 얘네가 지금 50% 가까이 돼요. 일단 이게 아니지. 일단 브라질부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땡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 읽을 줄 알면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수력으로 운송수단 연료 사용해요? 아니지. 이거 가죠. 가는 나보다 아니지. 우리가 산업혁명 처음 시작됐을 때는 석탄으로 시작했어요. 바뀌어야 되고. 다는 나보다. 이것도 바뀌어야죠. 아니면 적다라고 바뀌던가. 천연가스가 석유,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시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통합사회 한번 맛봐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풀어볼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딱 느낀 거는 뭐냐면 교과서로만 공부한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는 법, 지도 보는 법, 그치? 특히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읽는 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파트도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기출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제도 더러워질 거예요, 문제가 이제. 지금 이 정도면은 모든 내용들이 평이한 수준으로 나온 정도입니다. 이제 정말 변별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통합사회가 지금 이것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선택할 때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문과적인 성향이 맞는 친구들은 윤리 선택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내가 맞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예시 문항 풀이를 한번 보면서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예시 문항은 나왔는데 뭐 해설 강의 이런 게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설 강의를 찍어봤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재 A스쿨 S에서 사회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